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시 5분 금방 찾아왔죠? 금방 맞습니까? 예. 뭐 중간에 그 뉴스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한 번 동결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에 0.8% 봤는데 0.9%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충분한 수치는 아니죠. 그래도 1% 이하의 낮은 성장률이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소비가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0.8이 아닌 0.9%로 올려잡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경남 하동 합천 그리고 광주 또 전남에서는 나주 구례 장성 화순 순천 한평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기온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더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에는 대부분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하동, 합천 또 제주도 북부와 동부 또 광주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름의 막판까지 더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MOU였습니다. MOU.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양해각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 합의했다라는 걸 문서로 남깁시다. 다만 뭐 법적인 구속까지는 가지 않게 서로 합의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양해각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MOU. 6833님. 김수희의 히트곡은 MOU. 예. 정적이 조금 흘러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예. 그리고 1932님. 집사람과 MOU 체결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용돈 인상. 강력하게 투쟁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양희선님이 보름 된 아가랑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아가 경제 상식이 쑥쑥 크겠네요. 아기도 쑥쑥 크고 경제 상식도 쑥쑥 크길 바라겠습니다. 3986님 당첨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래도 도전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오늘도 도전해봅니다. 라고 정답 MOU 보내주셨네요. 몇 달 후면은 80이 되는데 100세까지 도전할 겁니다. 라고 김봉규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어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80이 되셔서도 경제상식이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보름 된 아기부터 80이 된 어르신까지 함께 듣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밤사이에 미국장은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만 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점도 있었고 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0.3% 오른 3,196.3 코스닥은 0.45% 내린 798에서 좀 강보합 약보합으로 혼재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좀 회복을 했네요. 개장 초에는 엔비디아 그 장마감 이후 한 3%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는 거 반영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개장 초에 한 2%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강보합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기아가 3%, 현대차가 1.5%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9.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어제 많이 올랐던 다른 조선주들은 오늘 좀 한국조선해양을 빼고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 10% 가까이 올랐던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2.7% 하락을 하네요. 앞에 뉴스에서도 중간에 나갔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합병한다는 발표를 어제 하기도 했었죠. 원달러 환율도 봐야죠. 원달러 환율은 139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약 한 300명 7주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 좀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또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홍역, 말라리아,
이른바 막 괴질이라고 하는 질병들 우리 선조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을까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학을 뗀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예전부터 좀 흘러내려오던 그런 표현이라면서요. 예, 여기서 말한 학이란 예. 바로 학질입니다. 학질. 예, 학이라는 한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모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병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말라리아는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있었던 병입니다. 걸리는데 왜 걸리는지를 계속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밝혀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예, 이게 세균이 아니라 그 모기 속에 있는 원충이라는 원시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 알았는데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몰랐을 거고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도 몰라서 우리가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나쁘다, 안 좋다는 말자에다 아리아가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공기 때문에 걸린 병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수수께끼에 있었던 병입니다. 그럼 말라리아라는 병의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잘못 정해진 예, 거네요. 예. 몰라서.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말라리아 원충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라리아 원충이 좋아하는 음식이 헤모글로빈입니다. 사람 몸에. 그래서 적혈구를 냠냠냠냠 먹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 빈혈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4~5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백혈구들이 확 늘어나서 몸에 열이 확 오릅니다. 열이 오르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3~4일을 그 단위로 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3일 학이다, 4일 학이다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또 조선시대 사람은 3번 열이 올랐다 내리면 말라리아가 낫는다 그렇게 믿기도 했고요. 사실 말라리아, 학질 진짜 무서운 질병이었겠죠. 그쵸. 지금이야 뭐 약이 잘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정말 두려운 질병이었고 요즘도 약간 한국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모기가 사람 봐가면서 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물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왕이나 왕족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있나요? 이 사실 말라리아 관련해서? 말라리아는 거의 그 굉장히 많은 왕족들의 목숨을 뺏어간 질병이었는데요. 그래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태종의 왕비이자 세종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원경왕후. 예,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죠. 네, 이분이 세종 2년 때,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5월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심해지니까 그 간호를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말썽쟁이 큰 아들도 그다음에 불심이 두터운 둘째 아들도 아니라 현역 왕이었던 세종이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엄마 간호를 시작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예. 먼저 그 당시 원경왕후의 거처가 이제 낙천정이었거든요. 예. 가서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말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신하 한 사람만 데리고 궁궐을 떠납니다. 현직 왕이 예. 세종이 임금님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그 병간호를 위해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니 근데 임금님이 어디 행차하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예. 신하 한 명만 데리고 그렇죠.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궁을 그냥 그 나갔다고요? 나가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절에 가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직접 방을 쓸고 닫고 어머니를 눕혀놓고 직접 그 물 마시게 하고 간호를 하면서 그 당시 불교에서 이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 이제 그 신은 아니고 부처님이 약사열애거든요. 자기가 직접 약사열애한테 빌기도 하고 또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기까지 했습니다. 야 세종대왕이 예,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서 예, 방을 쓸고 닫고 예. 어머니 눕히고 이만한 기도도 조제가 드리고 없죠. 예, 진짜 효자네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학질의 치료법이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치료법인데 네. 술사둔가법이라고 합니다. 뭘 둔갑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주술적인 방법인데 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빨리 옮겨버리면 예. 병이 따라오지 못해서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옛날 의학 과학이 예, 별로 없었으니 그렇죠. 그냥 저기 병 나쁜 기운이 쫓아오기 전에 우리가 도망가면 병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고요. 그 그래서 학을 세종은 떼다? 예, 그래서 학을 떼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학을 떼려고 했는데 위험하죠. 본인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행히 아이고야. 찾아왔습니다. 또 이제 아는 사람 집에 또 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요. 술사 둔갑법. 아이고 예. 이게 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났죠. 왕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게 임금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근데 당시 다행히 당시엔 전화도 없었을 텐데. 그 상황이던 예. 태종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궁에는 일하기 태종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태종도 세종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빨리 세종이 찾아봐라. 왕이 어디인지 찾아봐라. 아 이거는 그 병도 모르게 병을 떼내야 돼서 그렇죠. 몰래 나간 거니 음.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질 말아줘야 했던 거예요. 왠지 가출 같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학을 떼기 위해서. 네. 그래서 결국 찾으니까 이제 태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왕식이나 돼서 이렇게 자기 그 아니 그러니까 그 한 남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직접 그 대비의 병을 떼버리려 하다니 내가 정말 그 효도를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예.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돌려가는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만 일단 효심 자체는 인정. 세종은 정말로 자기 어머니의 간호에 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방에서 아픈 어머니를 계속 간호하는데 형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요? 혼자서 계속 뭐 와봤자 사실 형들이 도움이 안 그렇게 돼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특히 큰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이제 세종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아빠인 태종이 출동합니다. 찾아가요. 아 직접이요? 예, 직접 찾아가서 왜냐면 사실 이 그 원경왕후 민씨와 태종은 정말로 기가 막힌 커플이었거든요. 사이도 좋았지만 싸울 때는 진짜 원수같이 싸우고 정말 애증이 들끓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부부. 예. 그렇죠. 원수같이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대비를 만나봐요. 그래서 만나보고 와서 뭐 아직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세종이 계속 간호를 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태종이 그때 문제는 간호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밥을 안 먹어요. 세종이요. 예. 그러니까 태종이 직접 밥을 보냅니다. 밥 제발 밥 좀 먹으라고. 먹어라. 이 늙은이 말 좀 들어라. 아니 병간호를 하려면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체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왜 너무 식음을 좀 배우고 간절하니까 그래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아마 태종이 정말 세종이 진짜로 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이제 50일 정도 지나니까 태종이 이제 편지를 말을 보냅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원경왕후가 이제 열이 3번 올랐다 내렸다 했으니까 이제 웬만큼 그 차도는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제 궁에 돌아와서 궁에다 모셔놓고 간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대왕이 그럼 어머니 모시고 간병하러 떠난 게 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대략 한 50일 정도 그렇게 됐어요. 2달 가까이? 예. 그동안에 그러면은 궁을 비운 거예요? 나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나라 행정 업무가. 그렇죠. 각 지방의 지방관이 임명이 안 될 정도였어요. 막 인사를 예. 내려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태종이 좀 조금 하긴 했는데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태종이 계속 세종한테 밥 먹어라. 네가 밥을 잘 먹어야지 늙은 나한테 효도를 하는 거 아니니? 라고 해서 결국 세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또 원경왕후가 열이 오릅니다. 다시. 이번엔 진짜 위중해서 태종이 한번 가보고 내린 명령이 관하고 장례 준비해라. 그 정도로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사흘 뒤에 결국 원경왕후 민씨는 승하하고요. 세상을 떠나고요. 그러니까 세종이 정말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 머리를 다 풀고 맨발이 돼서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막 굴러다니니까 태종이 미음을 그릇에 담아서 직접 가지고 와서 세종한테 내밀면서 좀 먹어라. 그렇게 합니다. 아유, 아무튼 그 정도로 궁에서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었던 학질, 그렇죠. 말라리아 이야기였고 세종의 집안에도 이런 또 아픔이 있었고. 그렇죠.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걸렸어요, 학질을?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질을 걸려서요. 그 성우사자선 이익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현세자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들 학질을 고 이순신 장군도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라리아가 마치 다른 얘기처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걸리고요. 지금도. 예, 1년에 60만 명이 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다 없어진 병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몸 조심 건강하시고 다행히 말라리아는 약이 있으니까요. 잘 치료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라리아가 또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는 이제 많이 못 느끼는 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런 게 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또 간간히 또 들리기도 하고요. 조심해야겠네요. 예. 이순신 장군도 말라리아에 걸렸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모기가 있으면은 거의 걸려요. 그래서 학에 걸렸다 하면서 무슨 정약용이나 그런 사람들도 거의 무슨 편지에 보내요. 이번에 학질을 걸린다.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그냥 튼튼한 사람이야 조금 하더라도 어린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말라리아로 아이 잃은 사람들 얘기 편지를 보면은 진짜 슬퍼요. 그게 많은 편지가 또 역사 속에 남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학을 뗀다라는 표현이 말라리아 학질을 뗀다라는 건데 이게 떨어져서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그만큼 괴로우니까. 괴롭다라는. 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홍역 치른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는 홍역이라는 말 별로 쓸 일이 없기는 한데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이거 정말 무시무시했겠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한번 번진 적이 있습니다. 홍역이. 근데 요즘은 진짜 거의 없어진 병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홍역은 거의 감기랑 비슷합니다. 증상이요? 예, 감기랑 비슷한데 몸에 빨간 반점이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빨간 반점이 7번 올라오면 낫는다 해서 별명이 칠발이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 그러니까 빨간 점이 나타난 게. 어, 그렇긴 한데 이 홍역이 특히 무서운 게 전염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게 전염 개수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환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몇 명한테 옮기나 코로나만 하더라도 2-3명에게 옮기는데 네. 홍역은 12명에서 18명한테 옮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도 초등학교 때 예, 홍역 걸린 친구 하나 있으면 바로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렇죠. 하고. 굉장히 위험한 예, 병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위험한 게 홍역이 한번 걸리면 몸의 면역 체계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른 병이 더 심하게 쉽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깨져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네요. 예, 홍역의 별명은 홍진이라고도 하고 네. 마진 또 당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은 당나라 당인데 실제로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건너온 병이란 거예요. 이제 성우사설 같은데 기록을 보면 워낙 조선에 없었던 병이었던데 100년 전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100년 전이 언제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홍역이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처음 보는 병이고 그리고 면역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중에 7, 8명이 죽었다 할 정도로 심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광해군 시대 때 바로 유명한 허준을 시켜서 이 병의 치료법을 정리하게 했는데 이 만든 것이 신찬병원방 그거 벽역신방인데 여기서는 홍역을 당홍역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온 홍역. 병이란 거죠. 이걸 또 나중에 다 정리한 게 또 동의보감이죠.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예, 여기에도 이제 당연히 홍역에 대해 나왔을 거고. 그럼 그렇습니다. 뭔가 좀 치료법을 찾았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감기와 비슷한 병이기 때문에 사실 뾰족한 약이 있다기보다는 대증요법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치료법인데요. 이것도 항상 아이들이 많이 죽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 국가가 특히 정조 때 이 홍역이 크게 유행했을 때 국가가 책임져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하고 북쪽은 전이서 그리고 그 동쪽하고 남쪽은 해민서에서 치료를 하고 그 의사들한테 24시간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와서 그 약을 받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없으면 주변에 다른 의사를 데려와서 근무를 시키는데 참 재미있는 게 꼭 밥을 챙겨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밥은 그래서 역시 밥은 먹어야지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또 중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환자가 이제 그 말을 타고 갈 수 있게 말과 밥 먹는 거를 그 말에 밥까지도 준비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때 이 환자를 치료할 때 네. 환자를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진료를 해라. 왜요? 왜 등을 전염이 돌려서? 된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그럼 최소한 호흡기 예.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맞닿는 건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 돌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거고. 그렇죠. 정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홍역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정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786년에 홍역이 번져서 무려 37만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에서 37만 명이요? 예, 예. 홍역으로? 예. 한 해요? 그 여러 년에 그 거의 1년 단위였는데 물론 이게 직접 그 당시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제 오래된 무덤을 센 것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심하게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병이 예. 백성들도 죽였지만 왕가에 정말 큰 비극을 일으켰는데요. 오, 정조는 이제 몇 년 전에 사극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만 사극에서. 예,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궁녀였어요. 네. 그게 그 의빈 성씨라고 해서 네. 원래 그 궁녀로서 이제 궁에 들어와서 정조와 어렸을 때서부터 같이 자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정조가 15살 때 고백을 했다가 차였습니다. 15살에. 예. 그러니까 그 성덕임 이름인 의빈이 왜 안 된다고 싫다고. 성덕임. 예, 이름이 덕임이었어요. 그래서 차였거든요. 네. 무려 왕손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궁녀에게 차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한 10년쯤 있다가 또 고백을 했는데 그때도 또 차였어요. 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조가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게 네. 왕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어. 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줍니다. 조금 삐뚤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이 로맨스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정조가 이 의빈 성씨를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거. 당시 소문이 짜하게 퍼졌어요. 정조가 그 나이 때 40세가 되더라고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예, 수많은 비빈을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는데 이 성덕임을 비빈으로 들이자마자 그 아이가 생기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하고 낳아줍니다. 오. 그래서 정조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또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있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홍역이 번지게 되고 이 홍역이 궁궐 담까지 안까지 그 전염이 되게 돼서 당시 5살이던 무뇨 세자 정조의 큰아들이 홍역에 걸려 죽고 맙니다. 아, 정조의 세자가 5살에 예. 홍역에 걸려서. 딸도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정조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렇게 사랑하던 의빈 성씨마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정조 입장에서는 5살 세자도, 예, 그리고 1살짜리 딸도, 예, 그리고 의빈 성씨. 예, 사랑하는 여인과 뱃속의 아이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빈 성씨도 홍역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임신 중독증이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우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괴로웠을겠죠. 오, 이거는 굉장히 또 비극으로. 예, 엄청난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 정조가 그 모든 사실을 고통스럽게 자기 스스로 그 글로 써서 남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세자가 죽었냐? 왜 왕의 조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왔는데 왜 세자만 못 구했냐? 사실은 암살당한 거 아니냐? 이상한 약을 쓴 거 아니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왔지만 정조가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게 하고 그냥 슬퍼하면서 아들을 묻었습니다. 야,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홍역이 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그 홍역은 사실 백신 하나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그거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면 항생제 한 통만 있었어도 아이고, 그 생각을 그러니까 참 이게 가지게 옛날 됩니다.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쵸. 정수경님이 요즘은 아이들 태어나면 필수 접종이 있어서 예. 홍역은 무서운 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이야기. 9149님이 어릴 적에 동생이 홍역에 걸렸는데 여름에 바람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아, 벌어진 창호지 문틈을 모두 바르는 걸 봤었다고요. 그렇죠. 미신도 많았습니다. 그래. 예. 조선시대 또 하나 이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조선시대에 많이 흔했다던데. 이제 힘들면 이제 힘들 때 이제 피똥을 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표현이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질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자로는 리라고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오는 게 하얀색이면 백리, 빨간색이면 정리라고 했습니다. 적리. 예. 아, 붉은색. 근데 다 이질이에요. 근데 이 이질이라는 건 시겔라라는 세균으로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게 대장으로 가서 거기 이제 장내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그 건데요. 예. 이 이질이 위험한 게 웬만한 세균들은 이 먹으면 이게 수인성 제와 먹으면 위에서 상당 부분이 살균이 됩니다. 네. 위산이 그래서 있는 예, 거잖아요. 위산. 근데 이질균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위산에 잘 안 죽어요. 그 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웬만한 세균들은 수백 개가 있어야지 병에 걸리락 말락 하는데 이 세균이 이질 세균이 딱 10개만 있어도 이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는 걸렸을 테고 예. 이질이라는 질병. 그렇죠. 임금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그 괴로움인데 그 가장 최초로 이질에 걸린 왕은 정종이었고요. 정종. 예, 그 다음에 이걸 태종도 동생인 태종도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태종 한 3년, 그 세종 3년 때쯤에 그 당시 동네에서 석전이 벌어져요. 이게 돌싸움이거든요. 예. 패를 갈라서 양패에 서로 돌을 던져가면서 겨루는 민속놀이지만 자칫하면 머리 터지는 정말 위험한 놀이였습니다. 이게 석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피구 하듯이 피구 예. 공 대신에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너무 조마조마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뭐 실제로. 헬멧이라도 썼을까요? 안 쓰죠. 실제로 맞아 죽은 사람도 나왔는데요. 와, 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예. 서로 돌 던지기. 예. 석전이 생기면 그냥 그 길을 쓰고 구경 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격투기 보듯이 그랬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경인데 왜 꼭 돌을 던져야 되나? 하다못해 이야. 흙을 던져도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석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한참 이지를 앓고 있던 태종이 나 그거 구경 갈래라고 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뭔가 그 병을 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아, 그냥 순수하게 보고 재밌으니까. 싶어서. 예. 네, 스포츠 왜냐면-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말립니다. 그러다가 병 도져요. 근데 이때 태종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가서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 보고 와서 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뻑뻑 우겨가지고 네. 가서 신나게 석전을 보고 네.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낫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 고집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병에 걸린 와중에도 예, 석전은 보러 갔다. 예, 오. 그렇죠. 근데 다른 임금들은요? 그 제일 불쌍한 게 성종인데요. 예. 이 사람인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이질과 치질을 동시에 앓으셨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임금이 치질에 걸린 것도 조선왕조실록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질이 같이 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신하들한테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강을 강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알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그러므로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몸이 더-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 두 병이라니. 야, 그러게요. 근데 임금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병에 걸리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당시 그 콜레라도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괴질? 예. 그러니까 이질이 아니라 괴질이 콜레라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병이 온 게 1821년 순조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처음 본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병이다. 괴상한 병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앓은 사람들 증상 보면 100% 콜레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콜레라라는 이름을 새로 붙인 게 호열자입니다. 호열자? 예, 이거는
그 요즘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아직도 기억하는 병일 거예요. 이 호랑이 호자에다가 열자가 찢을 열자거든요. 예. 호랑이가 찢는 것처럼 아픈 병이다. 다른 병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쥐가 그 뜯어먹는 것처럼 아픈 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콜레라는 워낙 이것도 우리나라 원래 병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왔거든요. 그 당시 1821년 인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과 아시아를 쫙 하고 번져서 이게 한 5번 정도 대유행을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평양 감사가 이제 김희교라는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요. 네. 갑자기 이상한 병이 나타났는데 10명이 걸리면 8명에서 9명이 죽는다라고 우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또 그 당연히 평안도를 거쳐서 한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병이 번졌냐면 당시 왕이 순조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걸린 족족 다 쓰러져 죽으니까 인부가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됐죠 더.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되거니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콜레라에 걸려서. 예. 대략 이때 2만 2천 명이 죽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콜레라가 또 그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조금 잠잠해졌다가 봄이 되니까 다시 기승을 부려서 이번에는 무려 제주도까지 옮겨가서 제주도에도 2천 명이나 걸려서 죽었고요. 한경들, 예, 온 나라 안이 이제 그 호열자의 고통에 시달렸던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거는 1800년대 초반? 예, 1821년이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네요. 이 그나마, 괴질 예. 콜레라. 그나마 들어온 게. 그 조선은 한 번이었고 저쪽 유럽에는 5번이나 대유행을 했습니다. 와. 정말 유행했어요. 그럼 당연히 치료법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근데 사람들이 치료법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겠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정혜경이 이 호열자 콜레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마화회통이라고. 이 그 정도로 위험했던 병인데, 네. 근데 물론 이때 치료법이라는 게 이제 뭐 방풍나무하고 박하를 태워서 가루로 만든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통했을까요? 그 사실 이 그 콜레라는 우선 통해다기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알지만 이 콜레라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역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번지인가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 예. 예, 거꾸로 거슬러 이게 올라가는 거. 콜레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치료법이지만 콜레라가 바로 이 인간의 의학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병이었던 건 맞습니다. 뭔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원인을 찾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예방하는 거죠. 야, 그래요. 이 콜레라 이 조선 시대에도 뭔가 치료제를 찾으려고 했었고 이게 나중에 서양에서는 뭐 약이 들어왔다면서요. 그 서양에서도 하게 있지만 예. 정확히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역학을 발명해낸 것이 영국에 있는 존 스노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콜레라 발견한 사람들을 지도에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번졌냐. 그래서 알아낸 것이 그 영국의 한 수도꼭지에서 예. 여기 손잡이를 통해서 번졌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그 네. 브로드 스트리트에 그 수도꼭지가 남아 있습니다. 콜레라가 유발됐던 최초의 수도꼭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잡음으로써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그 물로 번져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그 뭐 제사나 이제 그 이상한 약이나 먹고 있었는데 영국은 이렇게 발전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죽은 다음에야 그 드디어 역학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아직 의학이 다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뭐 조선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예. 영국도 그렇고 아까 그 인도에서 들어왔다고 예. 하셨었고 인도에서도 또 큰 피해가 있었다고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예. 콜레라, 괴질. 인도에서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콜레라로. 한 100년? 예, 처음 100년, 200년 전 그때쯤이죠. 이게 그러면 의술은 그때 뭐 빠르게 진화되진 않았을 거고 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시절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어떤 사람이 좀 기록에 남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렇게 전염병이 들면 이제 하늘의 탓이다.
정치를 잘못해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네. 근데 이때 꼭 영웅이 있죠. 음. 나서서 이 위험한 질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고 병을 구하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세종 때 있었던 기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건? 예, 이름이 외자예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네네. 기건. 성이 기씨예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보통 세종 때 하면은 왠지 우리가 생각에 태평성대일 것 같죠. 왠지 다들 왕부터 신하들까지 일 열심히 하고 백성들도 잘 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실제 기록을 보면은 매년 홍수와 가뭄이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세종 때 황해도 쪽에는 아마 뇌수막염으로 추정되는 병이 유행해서 큰일이 난 적도 있고요. 사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질병들은 네. 기록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제각각이고 예. 의료 차트가 없고 또 세균 그런 거를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떤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염병이 크게 발달했을 때 있던 그 집단 매장지를 뒤져서 거기서 세균을 검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거의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갈 때는 이제 안전한 걸 하고 가겠죠. 근데 저는 뭐 지금처럼 그런 대단한 방역복이 있지도 않았을 테고요. 현대 과학자, 현대 역사가들이 지금 예. 현대 얘기하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그 수백 년 된, 천년 된 유전지를 옛날에 매장지 가서 예. 당시의 병원균을 검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낸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연구하기 위해서. 예. 기건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이 예. 지방관이면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만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춘향전에도 나오고 보통 사도들은 악당들이잖아요. 괴롭히고 이제 본장이나 때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그 책상물림이었거든요. 근데 황해도 연안에 잠깐 그 지방관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일하는 내내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 황해도 연안의 특산물이 붕어였다고 해요. 네. 근데 붕어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지역 특산물을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했대요. 술 못 마시는구나. 비린 거 싫어하는구나. 네, 그렇게 있다가 3년이 지나고 이제 끝나니까 송별회를 하잖아요. 송별회를 벌이고 그러니까 그제서 갑자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렵니다. 끝도 없이 마시는 거예요. 워낙 밑빠진 독처럼 마시는데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데 3년 동안 안 마시고 참았던 거죠. 일부러 예. 그 지방관으로서 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그럼 그렇죠. 이 사람은 뭘 남겼던 거예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전설로 남긴 게 바로 제주도에 가면서입니다. 이 1443년, 그러니까 세종 25년 때 이 네. 사람을 제주 목사로 보냅니다. 근데 신하들이 반대해요. 지금은 제주도 하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그 지방관이죠. 그 도지사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제주도에서 따지면? 제일 높은 관리. 예.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살기 좋은 동네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가면 병에 걸린다.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역적들을 보내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꺼리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칼도 잘 쓰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기건은 책상물림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하들이 반대하지만 세종이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보냈는데 네. 아마 세종도 몰랐을 겁니다. 얘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한지를. 근데 그 당시 제주도에 나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병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나병인지는 몰라요. 피부병입니다. 근데 당시 제주도 풍습이 이런 피부병에 걸리면 가족들을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내버려 두고 돌아가서 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근데 기건이 제주도에 가서 길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 보니까 버려진 사람인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버려진 사람들 다 데려와서 지금의 제주도 근처에 구질막이라고 해서 그 임시 병원을 차리고 예. 거기서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승려나 의생들을 동원해서 치료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67명인가 데려와서 치료했는데 40명이 살아나고 16명인가는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버렸던 예. 사람들인데 예, 다 주워서 다 치료한 거죠. 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세종한테 보고를 올려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치료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했던 승려들하고 의생들에게 상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아, 자기의 공은 예. 올리지 않고 예, 원래 그렇게 뭐 겸손했던 분이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전설로 납니다. 이 전설이 그냥이냐 민담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개성부 유수가 돼서 이제 임기가 끝나서 떠나갈 때 그때 치료받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떠나보냈다고 하고 전설로도 있어요. 이 기건이 이제 그 제주도에서 괴롭히는 요괴를 잡았다. 예. 뱀을 잡았다. 그런 것도 있고 막 풍랑이 와서 배가 못 떠나고 있는데 기건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수한 유령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구해줬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묻어졌던 사람들의 영혼인데 우리가 나쁜 귀신을 쫓아낼 테니까 맨날 며칠 가시면 안전하십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갔다는 전설과 민담이 제주도 곳곳에 남아 대단한 있습니다. 신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준 지방관 예, 그리고 또 하늘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그렇죠. 일을 잘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뭐 괴질, 이질 여러 가지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학질도 들어봤고 예, 평생 참 인류가 뭔가를 극복해 나가면서 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확실한 또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 예. 이게 사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역병이 돕니다. 막 그쵸.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떨어져야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은 또 서로 도와야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 예. 우리는 최근에 또 코로나19 때 한번 또 느끼기도 했었고요. 조선시대의 질병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후 5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내일 김 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0.9%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가톨릭계 학교에서 새학기 미사가 진행되는 도중 무장귀환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청년 도약 계좌였는데요. 네. 9124님, 청년 도약 계좌의 만기 이자가 4.5에서 6%라는데 이건 은행 공통인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만기 이자율은 은행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고로 줄 수 있는 금리는 모든 은행이 연 6.0%로 동일하고요. 그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로 좀 나뉘게 되는데 주로 시중은행은 연 4.5%가 많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3.8에서 4.0 네. 정도가 많다더라고요. 또 우대 금리는 이 은행에서 급여 이체를 받는가, 네. 그 통장을 쓰는가, 또 카드 실적이 있는가, 뭐 마케팅에 동의했는가 등을 보고 또 우대 금리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도약 계좌 이렇게 검색만 해도 바로 네. 밑에 은행들의 금리가 쭉 비교돼서 나오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박지혜님, 작년에 수입이 없었고 올해 취업을 했다면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할 수 없나요? 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취업을 했다면 아쉽게도 올해는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의 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이게 확정이 돼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게 기본적으로 연 단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일부터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가 있는데 해서 네. 25년 소득이 있다면 26년 5월 정도는 되어야 네. 새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까지만 있다고 하죠. 다만 네. 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지원 그 금융 상품을 또 내놓을 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걸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4869님 청년 도약계좌 세제 혜택이 끝난다니 아쉽네요 하셨고요. 3494님 청년 도약계좌 혜택이 사라지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도약계좌의 그 비과세 혜택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만. 그렇죠. 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정부가 비슷한 성격의 정책형 금융 상품을 새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변화가 생기게 됐고 내가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혜택 받으시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뭐 유사한 청년 지원 상품을 내놓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과거 것과 혜택이 더 적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새로 나오는 정책이. 일단 한번 또 지켜보시죠. 질문 하나 더 들어보죠. 네, 어제 핫이슈 인터뷰 시간에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8586님, 부동산 사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물건은 얼마나 되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서울의 빌라 경매가 23년도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에서 800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24년부터 늘어나서 거의 1200건 안팎.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1,400건을 넘어서 확실히 빌라 경매가 좀 높아진 게 많아진 게 눈에 띄고요. 특히 인천의 미추홀구, 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특히 전세 사기 건수가 많았던 그쵸. 혹은 기존에도 좀 빌라가 많은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전세 사기가 많았던 곳에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게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질문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9963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더 이상은 네.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일자리 잃었다고 해서 그냥 뭐 네. 6개월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취업하는 분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드리자라는 건데 다만 그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에서 절반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면 그 중간 90일이 지나기 전에 조기에 취업을 하면 실업수당 일부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그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8일에 보내드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역시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